자, 저 녹화 버튼을 누르고 왔는데 제 목소리도 좀 달라졌죠. 저걸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표정과 자세, 아까는 이러고 있다 자세와 마음가짐과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주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이게 저거를 찍다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러닝 타임이 나오잖아. 수업을 안 한 것 같은 거야, 이게 좀 일찍 끝내면. 근데 어차피 아무도 안 보잖아, 이제는. 난 보거든! 아무도 안 보다니. 아니, 근데 누가 보는 것처럼 말했으니까. 야, 보겠죠? 볼 수도 있죠? 조회수가 한 15회 정도씩은 나와요. 맞나? 우리가 지금 8명인데 조회수가 15면 그래도 한 번씩은 클릭해 본다는 뜻인데. 그리고 그 조회수도 잠깐 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그 최소 시간이 최소 시간을 봐줘야지 되는 거라서. 하나가 150만 원인데 15. 예, 장비. 근데 우리가 니네 것만 찍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제는 동영상 강의로 저기 1학년 학생들 수행평가 하는 것도 찍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어제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요 반쪽을 나눠서 반쪽에는 이제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먼저 찍어두고 내가 여기서 가지고 이 안 속에 있는 나와 대화하는 미쳤나봐요. 요새 머릿속이. 예.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의 절반을 끝내는 날입니다. 벌써 있는 거에서. 네. 이제 인문 분야 4개를 끝냈고 우리가 철학부터 시작했잖아요. 서양 철학 시작해서 동양 철학 갔다가 심리학 갔다가 그 다음에 경제 갔다가 지난 시간에 법률의 보험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사회 파트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뒤쪽에 있는 예술에 관한 파트. 또 예술에 또 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해주는 게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거의 절반이 끝나요. 선생님이 예술에 또 이렇게 능력이 있나요? 제가요? 예술에? 전혀 저는 예술에 능력은 없고요. 이렇게 또 빨리 왔어? 빨리 왔어요. 그냥 앉으세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일단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 뒤에 책 꺼내야 되지 않아? 아예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잠깐만 저기 저 영상은 켜져 있고 나는 움직여야 되고 근데 말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당신도 없으세요? 없으면서 왜 있는 척하고 앉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인쇄 버튼은 눌러놨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 내가 수업을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대 있는 거예요. 너 기억해? 기억 속에 들 곳에서 궁시렁궁시렁이 아니라 뭐야? 구시렁구시렁이야.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궁시렁이 아니라 구시렁구시렁이에요. 그 다음에 혈혈단신이야, 홀홀단신이야. 예, 혈혈단신이에요.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 꽤 있어요, 있는 거. 혈혈단신. 얘는 안 하는데 구시렁구시렁 몰랐어. 몰랐어요? 구시렁구시렁 대지 마요. 뭔가 책 보면 궁시렁궁시렁으로 많이 그치. 항상 그렇게, 책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 소설책 같은 거. 소설책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로맨틱 노블. 아니. 저 그런 것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BL. 선생님. 아닙니다. 근데는 너무. 저는요. 원래 여학교에서는 많이 본다고, 그런 거. 저도 여학교 가면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네, 여학교 가면요, 그거 돌려봐요. 근데 좀 보는 애들이 주변에 있긴 있죠, 지금도. 뭐, 커플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주류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들만 즐기는 문화를 하위 컬처. 근데 여러분 하위라고 번역하니까 좀 되게 기분 나쁘지. 근데 그거를 영어로 원 영어로는 서브 컬처라고 불러요. 서브 컬처 하니까 왠지 뭔가 있어 보이죠. 나는 평범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거. 저는 여러분들의 서브 컬처를 매우 존중해요.
아니 안 본다니까요. 아이, 존중한다는데 왜? 우리가 존중하시구나. 오늘 준이가 뭐 약 먹고 왔니? 왜? 너 마약했어? 어? 왜요? 그런 거 들어가면 우리 노란 딱지 붙는단 말이야. 아 붙어요? 어. 근데 어떻게 예. 노란 닭도 붙으면 제가 수익 창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채널이에요. 어. 수익 창출이 되려면 채널에 있는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들의 총 플레이 시간이 1000시간인가를 넘어야 되던가 아니면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인가? 어떻게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예능가. 선생님이 제 1000시간 한 영상 한 250개 정도 천성되지 않나요? 굳이 왜? 선생님 마톤데 영상. 자, 그거 여러분 안 보게 설정해 놓은 것도 많아요. 안 보이게. 지금 필요한 것들만 지금 뭐 좀 올려놓은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의 마지막 파트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서는요, 정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근데 여기 정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 이 색이냐 저 색이냐 이거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체계와 투표제도에 관한 얘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더라? 하나라도 나왔다가 아니요, 그걸로 또 딱을 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르크스 이야기도 나오네요. 여기 약간 사회학, 여러분 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사회학. 들어봤어요? 사회학? 뭐예요? 들어보기만 했어요. 어? 들어보기만 했어요. 어느 학교에나 사회학과라고 있는데 사회학과에서는 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사회가 근대 이후에 이 현대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제도는 왜 만들어졌고 그 사회는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공부하는 게 사회학이에요. 되게 철학하고도 연관이 있고 심리학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학하고도 연관이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삶을 이해하려면 통계학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게 있고 역사하고도 연관이 있고 최근에는 페미니즘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는 학문. 그래서 사회학과를 가면 90%가 여성이에요. 왜죠? 그렇더라고 대학교에 가면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그렇게 보이나 봐.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사회학 공부하면 진정한 대학교 공부는 그쪽인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전공에 대한 뭔가 뭐랄까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때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영화상 상을 받았을 때 왜 영화인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이번에 제가 이해했어요. 왜죠? 같은 국문과 출신의 서름이 뭔가 인정받은 것 같아. 나도 대학원 다니면서 또 첫 직장이 출판사였기 때문에 그 책을 만든다라는 에디터의 입장에서의 그 느낌을 아는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러고 있지만 예전엔 참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책을 만들고 작가하고 만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건 전성기는 아니었어요. 쩔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느껴보니까 왠지 내가 인정받은 것 같고 아직 국문과를 가도 모든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살 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여러분들은 안 갈 거잖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이지 102페이지, 100번서부터 104번 문제 들어갈 텐데요. 자, 얘 가장 따끈따끈한 2003년도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얘는 투표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는 좀 한번 재밌게 읽어볼 만해요. 예문이 재밌지가 않았어요. 재밌어요. 자,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자, 공공선택 이론은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집단이 서로 통합되는 과정, 즉 통합되는 과정이 뭐야? 개인의 것들이 집단으로 통합되려면 뭘 해야 돼? 투표야. 투표하는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 자,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단순 과반수제, 최적 다수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 투표제 등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딱 이런 거 나오는 순간 기호를 매기세요. 기호를 매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 쟤네의 비교와
차이점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니네가 뭐 예측해봐. 이러한 것들 내용만 나올까? 아니면 이게 투표잖아. 그럼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투표하는 사람들? 실제 어떤 사례를 주고 얘네 뭘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투표에서 이기는 사람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지는 걸 확인하는 수학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 수학이 갑자기? 더 심한 것도 나오잖아. 수학 문제에서 실제 면접 구하는 것도. 근데 얘도 수학 문제로 볼 수 있을 거야. 아주 기본적이긴 하겠지만 있는 거에서. 자, 그럼 첫 번째 단순 과반수제부터 들어가 보죠. 자, 단순 과반수제는 투표자가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제도. 즉, 과반수 이상이 차지하면 걔가 투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거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자, 있으나니까 앞에는 장점이고 뒤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 단점일 거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다른 투표제도 이 구조를 가져갈 겁니다. 장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단점이자 한계점이 나올 거야. 그거 머릿속에 구조 가져가시고, 자,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 자, 여기 밑줄 그시고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안 드러나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 빼고는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지, 있는 거. 그래서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체에 뭐가 복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는, 자, 결국은 다수가 원하는 거가 선택이 되면서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사회를 살다 보면,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 이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지. 근데 얘로 투표를 하게 되면 하면 좋겠다라는 걸 내가 선택할래? 아니면 꼭 필요한 걸 할래? 꼭 필요한 거. 그럼 하면 좋겠다라는 건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우리 교실에서 가장 뭐 필요한 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 그랬으면 니네한테 필요한 뭐가 필요할? 다수에게 필요한 뭐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간식을 사주세요라는 거 할 거야. 근데 우리 학원에 들어오기 불편한 장애 학생이 있어. 그 학생을 위한 장애우를 위한 책상은 니네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하지. 근데 니네 간식과 그 학생의 책상 비용이랑 같이 놓고 보면 뭘 투표할 거야? 학생이라서. 장애인. 저 카메라로 갖다 진짜 나 이렇게 찍고 이 거만하고 이 위선적인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지적인 차원들, 소수의 이익 같은 것들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있지. 또한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한 차, 그 다음에 어떤 대안들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자, 투표 역설 현상 A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분명히 얘를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 가불병 세 사람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표에. 자, 마사는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줄 테니 투표를 통해 선택하라고 제안했대. 이때 세 사람이 선호 순위가 다음 표와 같다고 했고,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 그럼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 두 대안을 선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후 나머지를 하나 붙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진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왜? 선호도는 상대적이니까. 있는 거. 그림으로 딱 보니까 이해되지. 무슨 뜻인지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 부전승 같잖아, 얘 꼭. 그러면 약한 애들이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우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어부지리로. 그게 바로 투표의 역설,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는 거. 자, 이거를 이따가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최적 다수결제입니다. 자,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이다. 오, 저게 뭔 소리지? 야,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돈 들어요? 아니요.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를 보세요. 특히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선거할 때 미국은 몇 조가 들어가요. 왜? 일단은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 우리 투표합니다를 얘기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하면 내가 왜 나를 뽑아줘야 되는지 가서 뭐 해야 돼? 홍보해야 되잖아. 홍보는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돈 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그걸 뭐 해야 돼? 결과를. 집계해야 되잖아요. 집계하는 것도 돈 들어요.
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총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외부 비용과 의사결정 비용. 비용 체감의 법칙. 한계 비용 제가 네. 일단 보세요. 자, 의사결정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 먼저 갑니다. 투표자들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찬성을 많이 하도록 하니까 그만큼 뭐가 들어간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간 거지. 찬성하도록 하니까. 자, 그리고 외부 비용은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야. 그러면 비례하겠니, 반비례하겠니, 둘은? 반비례하지. 한쪽은 찬성 쪽이고요. 한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드는 비용인 거지. 자, 의사결정 비용은 뭐에 대한 비용?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 외부 비용은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드는 비용이야. 자, 그러면 딱으로 니네가 생각을 해봐. 찬성하는 사람 쪽이 인원수가 많아져. 그러면 얘가 의사결정 비용. 그럼 거꾸로 반대로 내려오는 건 반대. 외부 비용. 이게 외부 비용. 거꾸로 내려오잖아. 반비례한다며, 니네 말대로. 그럼 한계 비용이라는 건 이 두 개를 뭐 한 거야? 합친 거가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만나는 지점이 아마 가장 적은 비용이 될 거고 있는 거에서. 자,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반대로 설명했네요, 제가. 어쩐지 표정이, 싶은데, 진짜 얘기하지, 그럴 때는. 찬성표가 늘어날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늘어나지. 그 다음에, 찬성표가 늘어난다라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줄어드는 거니까 얘가 무슨 비용이 돼야 돼? 외부 비용이 돼야지. 정확했어. 자, 그 다음에 이때 총 비용은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 결제에서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야, 근데 이러려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걸 비용을 계산하는 걸까?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최적 다수결의 기준을 모든 안건마다 이게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져요. 왜? 투표하는 사람 수가 어때? 모든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 반장 선거할 때 이 비용과 국민 대통령 선거할 때 비용 한번 생각해봐. 같겠어? 자, 그러면 찬성하는 그 투표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어쩔 수밖에 없겠어? 증가하니 줄어들겠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게 만든다. 즉 그걸 할 때마다 새로운 기준을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돼, 저 모델을. 그런 단점이 있답니다. 있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좋겠지. 근데 이 모델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아니요. 되게 과학적이긴 한데. 자, 그다음 세 번째, 점수 투표제입니다. 자, 이거 축구 좋아하는 친구. 축구 좋아할 때 발롱도르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거기 이제 다 초대한 다음에 국가대표 감독이랑 국가대표 주장한테 뽑으라고 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또 뽑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거 적어내죠. 네. 근데 그게 점수가 어때요? 1순위하고 1순위가 예를 들어 1순위가 10점. 그럼 2순위는 한 5점. 그게 이거예요. 이게 점수 투표제예요. 그러면 3순위는 한 3점, 그 다음에 1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배점이 어떻게 돼? 가중치가 커요. 커져.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고 투표자가 자신이 선호에 따라 대안에 대해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는 거야. 자, 합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된다. 그러면 익스트림 절대 다수가 만점자를 준 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얘 딱 보는 순간 이게 와야 돼. 10점 만점을 준 개수가 적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적당하게 5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어느 게 더 좋은 대안이니? 10점. 5점이 더 많은 자, 그거를 기준이 따라 달라지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가 예상이 되지. 내용은 이해가 될 거야.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투표자의 선호가 강도에 잘 반영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
자, 그래서 아까 얘 단순 과반수제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다수의 의견만 따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반영이 돼. 의미 있는 점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네. 자,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찍고 전략적 행동에 취약해서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 자, 1등은 내가 원하는 걸 뽑을 거야. 근데 2등은 내가 원하는 거랑 경쟁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제일 안 좋은 거를 갖다 2등에다가 투표를 해버리는 거지. 왜? 2등인 애가 나랑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게.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전략행위란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야. 상대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행위는 어떤 투표제도에서는 나타날 수 있으나 점수 투표제, 특히 이 예에서 그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왜? 선호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제일 미는 투표를 1순위, 그리고 나랑 라이벌인 관계는 제일 하순위로 밀어내버리면 되는 거야. 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런 거 보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니? 합리적이지 않아. 자, 다음에 보르다 투표제입니다.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5개의 대안이 있을 때 네.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몇 점을 주고 5점을 주고 그 아래로 하나씩 깎는 거야. 그럼 아까 여러분 위에 거랑 틀리죠? 다르죠? 위에 거는 선호도가 강하게 내가 원하는 거에다 몰빵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얘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요. 가장 높은 것을 대하는 방식으로 점수 투표제와 달리 오로지 순서에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해. 이 제도에서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된 거가 선택될 가능성이 어때? 높아지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애들은 보통 2순위나 뭐에 들어가 있겠어? 3순위 안에는 못해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건 좀 애매해질 수 있어, 사실은. 그래서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점수 투표제와 같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원하지 않는 게 뽑히는 역설,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게 1등이 돼버리는 그런 역설은 발생하지 않아. 자, 여러분, 투표 역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떤 게 반영돼야 돼? 투표에? 선호도가 반영이 되는, 디귿하고 리을, 세 번째, 네 번째 거에서는 역설이 되지 않지. 왜? 좋아하는 거가 우선순위로 일단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뭐만 선택할 수 있어, 단순 투표제는. 예스냐, 노만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외국 투표 같은 경우가 이렇거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일 높은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바로 뽑아버리잖아. 근데 외국에는 결선 투표제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40, 38, 그 다음에 20 이런 투표의가 있었어.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뽑혀? 40이 뽑혀요. 자, 근데 결선 투표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얘네 둘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해요. 저기 나왔네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10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몇 프로가 넘어가겠어? 50%가 넘어갈 거야. 그러면 얘가 이길 수도 있죠. 왜? 이 사람 표가 어디로 가면? 일로 가버리면. 투표제는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세계에 있는 것들은. 저희 학교 반장선인데요. 니네 학교 반정석을 이렇게 했어?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처음에 지금 투표가 많았던 이유가 그래서 투표가 사람이 많아지면 근데 조금 저런 혼란들이 생길 수 있긴 해. 있는 거. 자, 그러면 10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어떤 투표제에서든지 투표제의 전략적 행위는 나타날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조작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르다 투표제에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을 줍니다. 아니죠. 예, 0점이 아니라 몇 점이 가요? 가장 선호한 거. 예, 1점이 되니까. 오, 바로 찾았어. 아까 5개의 대안이 있으면 점수를 어떻게 준다고? 5, 4, 3, 2, 1. 예, 이렇게 주게 되니까 예, 얘가 정답이 될 거고요. 101번. 야, 얘 정답률이 몇 프로? 45%밖에 안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 뒤에 있는 문제가 1번 빼고는 다 어려워요. 자, 45%.
A와 관련이면 A가 뭐야? 투표의 역설이에요. 아까 이건 설명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게, 의도와는 다르게 선정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를 병원을 가지고 해야 돼. 여러분, 이거 표를 그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내가 밑에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가. 자, 아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요. 갑, 을,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 1순위는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경찰서. 2순위는 병. 사실 여러분 제가 다 적어놨어요. 5번만. 다 풀려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병.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요걸 적어놓고 이걸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자, 일단 첫 번째,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겠대. 자, 그럼 해보세요. 병원과 학교를 먼저 할 거야. 그럼 어때? 자, 갑은 누굴 뽑아? 병을 뽑죠. 그 다음에 을은 학교죠. 그 다음에 병은 병원을 먼저 뽑게 되겠지. 이 순위에 먼저 있으니까. 자, 그럼 누가 선정돼, 여기서는? 병원이야. 자, 그럼 병원과 경찰서가 나중에 다수결 최종 대안. 맞죠? 왜냐면 이거잖아. 먼저니까. 네. 나오잖아. 이거니까. 지금 병원에서 학교하고 병원 중에 누가 이겼고, 병원이 이겼고, 그 다음에 부전승으로 올라온 경찰서랑 경쟁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 지우고 다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풀 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니네처럼 느낌으로 문제 풀다가는 이 문제 풀에서는 다 망했을 거야, 아마. 이게 뭐지? 이랬을 거라고. 내가 푼 거 보여, 지금 여러분 이 페이지? 네. 내가 이렇게 쓰고 푼다고. 근데 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잖아. 이게 무조건이에요? 그 표 있잖아. 이 표를 보고. 이 표를 보고, 표를 이해한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와 경찰서를 비교하래, 이번엔. 학교와 경찰서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경. 경. 그럼 누가 이겨? 학이 이겼어. 자, 여기가 이제 병이 아니라 뭐가 올라가? 자, 그 다음에는 그럼 학이랑 병원이죠. 학이랑 병원이랑 하면 누가 아까, 자, 갑은 병이에요. 근데 지금 갑이 학교에 투표한다고 돼 있어요. 왜? 잘못돼 있네요. 2번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야 돼요.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과정을 해보면 되죠. 있는 거.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를 답을 5번으로 갖다 해놓으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인 거지. 왜? 이런 거면 1, 2번부터 다 해볼 거 아니야.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런 문제는 5번일 수 없어요. 시간이 엄청 늘어날 거야, 그것 때문에. 자, 이거 이해됐죠? 표에서 구하는 건 있는 거. 그 다음에 B의 이유입니다. B가 뭐였지? 중도의 B가 뭐야? 빨리 찾아줘. 안 보여요.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는 뭐야? 선호도가 낮은 오히려 2, 3 지망이. 그러니까 오히려 극단적인 애들은 네. 선호도가 낮아져서 합산해서 어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자, 4번이죠. 일부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대안은 선호도가 매우 낮으면 점수 합산해서 어때? 매일 꼴찌만 받게 되니까 오히려 불리하니까 극단적이지 않은 어중간한 2순위에 들어오는 애들이 1등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음 4번. 그래도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들? 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푼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정답률이 50%대예요. 이게 여러분, 이 비문학 문제에서 어려운 건 60%대면 조금 어려움, 50%대면 많이 어려움, 40%대는 진짜 어려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이 103번도 60%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나왔네. 아까 제가 잘못 설명한 거네요. 가는 뭐가 돼야 돼? 찬성하는 쪽으로 내려오니까. 두 번째 거, 그 이름이 뭐더라? 기억난다. 외부 비용.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용. 그럼 나는요? 우상향을 하는 나는. 의사 결정 비용이죠. 자, 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결정되는 이 점이 뭐가 된다 그랬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지점이라 해서 가장 최하되는 지점에.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근데 답이 너무 쉽게 보이긴 하네요. 자, 가는 외부 비용 맞고 투표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커져. 외부 비용 맞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비용 나는 맞고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작아져. 예, 비용이 적어주지 당연히. 그 다음에 다는 총 비용으로 가나를 합친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다수 지점.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투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가의 값은 0이 돼. 찬성자 수가 0이 되면 가도 0이잖아. 맞네. 예. 자, 5번.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가 많아지게 되면 나는 이동해. 의사결정 비용이 당연히 많아져. 그럼 가는 이동 안 하니? 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반대하는 사람도 어때?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비용은 얘가 비례해서 어떻게 늘어나? 뒤로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가는 이동하지 않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얘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4. 104. 104. 자, 얘 진짜 어렵습니다. 니네한테 기회를 줘볼까 말까? 한번 해보게. 네, 한번 도전. 나 그참에 저도 좀 쉬어볼. 여러분들,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잠깐 멈추고,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들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지? 기억 디귿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안 알려줍니다. 예. 풀면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저건 녹화 버튼을 눌렀니? 녹화 버튼을 눌렀나? 녹화 버튼 눌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감도 못 잡는 친구도 있을 거고. 왜 그러시죠? 얘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너무 즐거워. I really like it. Nothing in the water, things you do. I really like it. 제니 노래잖아요. 제니. I love you and me. Moonlight. 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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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맞습니다. 오, 역시 니네 수학을 잘하는구나. 근데 그럼 설명 안 해줘도 되겠네? 사실은 다 했는데 제일 높은 것만 적어봤는데 2, 3개, 3, 2개 나와가지고. 자, 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단순. 일단 이거 되게 쉽진 않고요. 이런 거에서. 자, 단순이면 제일 높은 거가 선정되는 거잖아. 네. 자, A는 그러면 몇 번이냐? 3번이죠. 네. 자, B는 2번, C는 2번, D는 3번, E는 2번. 자, 그러면 2번 3표. 그래서 일단 2가 돼야 돼요. 1번 조건은 2가 돼야 돼. 이 두 개. 자, 다음 두 번째 B는 무슨 조건이니? 니은은 뭐였어?
아, 점수 투표제 있는 거.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더하셔야 돼요. 그럼 2번. 그래서 이제 다 더하세요, 그러면. 쭉. 얘는 합하면 얼마야? 9, 9. 얘는 23, 21 아니야? 23이에요. 21? 아니 20, 13. 13, 20. 21. 21. 자, 얘는 20. 20. 자, 그럼 누가 선정돼? 2번. 2번. 이 나쁜 놈들 진짜 이렇게 원래 중간에 하나쯤 해놓으면 쉽게 3번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자, 이제는 자, 3명이니까 몇 점씩 줘야 돼? 3번 2점, 1점씩을 줘야 돼. 자, A는 3점은 누구한테 갈 거야? 3점, 2점, 1점. 그 다음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그러고 더해야 돼. 그러면 얘는 7, 얘는 11, 더하면 12. 그러면 마지막 걸로는 3번이 돼야 돼서 3번입니다. 이해됐어? 네. 이거 뿌듯할 것 같지 않니? 이거 풀고 났을 때? 네. 아니야?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어쨌든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문학 문제가 의외로 이런 약간 통계적인 거랑 들어오면 재밌어요. 재미없어? 재밌어요. 난 내가 풀고 되게 뿌듯했거든. 내가 이거 저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는 나도 이게 뭐 이렇게 도그 소리야 하고 막 짜증 냈었거든, 사실 나도. 그래도 어감이 다르잖아. 자, 이번에도 최신 문제입니다. 2022년 11월 학평 문제. 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회를 좀 배워가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좀 따라오세요. 자, 시장 얘기 나오니까 약간 여러분, 경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경제 원리가 아니라 최근의 경제 상식을 좀 물어보는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양면 시장은, 여러분 양면이니까 어때? 앞뒤가 있는 거겠지? 플랫폼 사업자가, 자, 이러려면 플랫폼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인터넷 사업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플랫폼 사업이 뭐야? 플랫폼이 뭐야, 여러분들? 원래 플랫폼은 뭘 뜻해? 기차가 들어오고 그 안에 손님을 태우고 다시 기차가 뭐하게? 나라는. 자, 그래서 플랫폼 사업은요, 여러분, 고객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고객을 사이에서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 회사예요. 뭐가 있겠니? 니네가 제일 요새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회사는? 연예. 쿠팡. 아, 왜? 아. 쿠팡은 중간에서 여러분들 고객들과 그 다음에 쿠팡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뭐 해줘요?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져요. 이제 질문이.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가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말한다.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면 쿠팡이 여기 적용되는 거 이해됐을 거야. 자, 이때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연결고리 역할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자, 대표적인 플랫폼은 그래 얘가 나오네. 얘가 나오죠. 자,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여러분, 카드가 왜 양면 사업이야? 왜 플랫폼 사업이야? 카드가 고객과 너네는 자, 여러분들은 카드사의 고객이 여러분만이라고 생각하죠. 돈 쓰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도. 자, 그러면 니네가 돈 쓰는 진짜 니네 고객이 있으면 이쪽에는 가맹점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학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이에요. 자, 학생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나한테 돈을 주죠. 그럼 나는 그 이용의 수수 대가로 카드사에 뭘 줘요? 수수료를 줘요. 이거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양쪽 집단의 관계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자,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이용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많이 이용하느냐, 적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나눈답니다. 자, 나눈다는 거 할 때 표시 이렇게 꼭 해주세요. 직접 네트워크와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자,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동일 집단 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하면 되겠네. 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게 아까 무슨 회사라 그랬지? 플랫폼 회사잖아. 자, 그러면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은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것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이용자의 규모가 커지면 집단 내 개별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습성이 있대네. 예를 들어 어떤 거 같은 게 그런 게 있을까? 공동구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공동구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가격에 영향을 주겠지.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공동구매는 누가 이 직접 네트워크성을, 외부성을 가져? 물건을 같이 사려는 사람들끼리의 효용이 달라져요. 자, 이와 달리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해요. 즉, 여기와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증가하고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즉, 이용자가 많아지면, 여러분 쿠팡의 이용자가 많아지면 여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도 어때? 더 많은 걸 팔 수 있고요. 이용자가 줄어들면 여기도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그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간접과 직접 있는 거. 자,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가격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자, 이때 가격 구조란 플랫폼의 이용료를 각각의 이용자 집단에 어떻게 부과하느냐를 의미하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양쪽 이용자의 집단에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자, 쿠팡이에요. 쿠팡 처음에는 냈어, 안 냈어, 돈? 안 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돈을 안 내고 가입을 하면 여기에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겠어? 많아질 거야. 자, 그럼 여기가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물건을 파는 쪽에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러면 얘네한테서 뭘 많이 받으면 돼?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근데 쟤네 이제 돈 받잖아.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쪽 이용자 집단의 플랫폼 이용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다 우리 이쪽에다가 보조금을 주기도 하잖아요. 뭐 경품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캐시를 충전시켜 준다거나, 무료 캐시 같은 걸 충전해. 그래서 여러분 게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게임도 잘 생각해 봐. 여러분 게임 아이템을 파는 것도 있지만 광고로만 운영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광고주가 이쪽이면 여기가 뭐가 돼? 게이머들이 이쪽일 거야. 그러면 광고주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간접 네트워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일단 늘려야 돼? 게이머들을 늘려야 돼. 그러려면 게이머들에게 뭘 줘야 돼? 뭔가 혜택. 그렇지. 아이템을 쌓아야지. 그래서 늘어나면 이쪽 광고주에게 뭘 요구해?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그게 플랫폼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위에서 언급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의 구조에 미치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드 회원들이 가맹점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수록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낮은 연회비. 자, 카드 회사 카드 쓰는 사람을 늘려야 돼. 그러면 연회비를 어떻게 해? 낮춰요. 그래서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은 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 결제액이 더 어떻게 돼? 늘어나요. 그러면 수수료를 조금 더 모아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그 카드 결제를 더 많이 유도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 자, 이는 가맹점이 카드 회원들에게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큰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얘기 있는 거. 한쪽을 키워서 다른 쪽에서 더 수익을 내면 되는 게 원래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이야. 그런데
이거 뒤에 것까지 하고 있다 하고 설명해 줄게요. 자, 한편 가격 구조는 수요 탄력성에도 영향을 받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조금 변할 때 양이 살려는 사람이 크게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의 차이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치품 뭐 있니? 그래, 아이폰 16 해봅시다. 제가 사고 싶어서 그런데 사치품인가요? 네. 자, 아이폰 16이 가격이 조금 올라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확 줄어들겠니? 조금 줄어들겠니? 많이 줄어들어요. 화걸렸어요. 왜? 원체 비싼 거잖아. 비싼 제품이니까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안 사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니네가 오늘도 썼고 내일도 쓸 거고 앞으로 매일 쓸 게 하나 있어요. 네. 휴지. 휴지 가격. 예, 휴지 가격이 오른다고 니네 화장실에서 휴지 반으로 접었을 거야? 그럴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전 지금도 반으로 접었어요. 쓰지 않나요? 아니, 2칸 쓸 거, 1칸 쓸 거야? 아, 2번 닦을 거, 1번 닦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걔는 작은 거고요. 그럼 비싼 물건일수록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커져요. 자, 이때 카드웨어 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 하게 되면 높은 경우는 연회비가 오를 때 카드웨어 수가 크게 감소해. 네. 자, 그러면 갑자기 급격하게 카드 수수료를 올려버리면 그 회사 뭐 하게 되는 거야? 망하게 되는 거지. 외부 아까 네트워크성이 너무 크게 발생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는 변동이 크지 않아.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쪽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용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한답니다. 즉,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바로 이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니네 배달의 민족에 이용료 할 때 돈 내야 되면 니네 배달의 민족 쓸래 안 쓸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거기엔 낮은 이용료를 부과해. 아예 부과하지 않든가. 반대로 누가 그걸 뒤집어 쓰고 있어 지금? 음식점이 그걸 뒤집어 쓰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공짜 미끼와 프리미엄 등이 있답니다. 자, 공짜 미끼는 누구를 위한 거겠니? 배민 생각해봐. 공짜는? 뭔지 알아요. 카톡으로. 네. 4만원 할인. 뭐 그런 걸 막 뿌려요. 그럼 프리미엄은? 이거 쓰면. 그거는 식당에게, 식당 사람들에게 돈을 더 비싸게 내는, 수수료를 비싸게 내는 사람한테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고객이랑 연결시켜 주는 거지. 이거야. 공짜 미끼 전략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에 통해 한쪽 집단의 이용수를 늘리면서 반대쪽 집단 이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유입하는 거고, 프리미엄 전략은 기본적 기능은 무료야. 네. 주문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추가적인 기능은 유료로 제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에 돈을 더 내야지만 어디에 노출돼? 상단에 노출되는 게 바로 이 프리미엄 전략인 거지. 있는 거에서. 양쪽에서 돈을 뜯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역시 밖에서 시켜먹는. 그래서 일부가 유료로 전환되도록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망하는. 네, 헤어나올 수가 없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 이런 플랫폼 이 사업자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면 제일 좋은 건 뭐야?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배달의 민족 욕하지 말고 배달의 민족을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최근에 여러분 쿠팡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면 여러분 쿠팡이라는 업체를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여기서 살려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고객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쿠팡에.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갑이 아니라 누가 갑이 돼버린 거야? 플랫폼이 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새로운 신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걔를 너무 좋아해. 자, 근데 업체에서 오면 이 플랫폼 업체는 뭐밖에 받을 수가 없어? 수수료만 받게 되죠. 근데 너무 물건 신제품이 너무 좋아. 이거를 누가 만들면 돼? 쿠팡이 만들어버려요. 야, 쓰레기들. 그러면 가격도 어때?
좀 더 얘네보다는 어쩔 수 있어. 얘는 수수료가 안 들잖아. 쿠팡이 만들면. 네. 가격을 더 뭐 할 수 있어?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원래 있던 업체를 뭐 하는 거야? 죽여버리고 자기네 제품으로 깔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PB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네가 쿠팡에서 보게 되는 탐사. 쿠팡 브랜드잖아요. 탐사. 네. 걔가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 사업,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플랫폼 사업자는 이거예요. 요즘 쿠팡 진짜 문제 많던데.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이 레스토랑을 엽니다. 그러면은 배민 식당을 열어요. 그러면 상단에 누가 노출되겠어? 배민 식당이 노출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죠? 네. 이해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찾아보시고요. 답 눈에 바로 보이는데? 오늘 일찍 왔네? 아, 10시구나 벌써? 10시에요. 10시 반에 끝내주신다고. 제가 끝내줘요, 좀. 몇 번? 2번. 예, 2번입니다. 오케이. 자, 양면 시장에서는 누가 가운데 있어야 돼? 플랫폼 사업이 가운데가 있고 가맹점과 고객들이 나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신용카드 회사가 고객이 되지 않죠. 이 순서가 달라져 있어요.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106번에 나온 가격 구조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여기서 누가 결정하니? 누구의 수익이 극대화되게 하는 거야? 플랫폼. 예, 결국은 가운데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다음은 몇 번이야? 너무 쉽게도 1번이에요. 뭐 고객의 복지를 위해, 만족을 위해, 우리 배달의 민족이 행복한 게 고객의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5쪽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피사가 개발한, 이거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잘 읽어보세요. 피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그러고 보니까 플랫폼 사업자에 카톡이 있네요. 카톡.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 카카오네요. 네. 그렇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 카카오 지도를 보여주고 거기서 뭐 했어? 미용실이랑 꽃집이랑 음식점들 연결시켜줬잖아. 자, 피사가 개발한 각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메신저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했어. 자, 이건 아까 무슨 네트워크 외부성이야? 간접, 직접.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지. 자,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 자, 그러자 광고 효과를 노리고 기대하고 피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이 늘어납니다. 자, 광고주들이 늘어난 건 간접, 직접. 다른 거에 영향을 준 거니까.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영향을 준 거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광고하려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지, 있는 거에. 그래서 피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어. 그 비용을 가지고 사람들 메신저를 쓰게 하는 거잖아, 사실은. 자, 이후 피사는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메신저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제공했습니다. 얘는 누구를 늘리기 위한 거야? 한쪽에 고객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야. 자, 이를 통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미끼 상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모티콘에 길들어지면 더 이상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고 그냥 계속 여기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에서 진짜 머리 잘 쓴 게 춘식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춘식이 귀여워서라도 카카오를 못 벗어나잖아. 자,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자 피사는 이번엔 메신저를 통해 이모티콘 공급 업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유료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어. 그래서 피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자, 너무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라도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은 떠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더 많은 모여들이 모여있게 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완벽히 이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107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피사가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을 배못한 건 무료 서비스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유도한 미끼 전략. 맞아요.
맞지? 그다음에 피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메신저 이용자들을 확보해야 한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거래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겠군. 아니에요.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얘네는 저걸 하려는 거잖아. 그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 그 시장을 주고서 있는 거에. 여러분 이걸 가장 지금 이 플랫폼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가 어디야? 전 세계에서. 맞아. 애플이죠. 네. 애플은 무슨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이라는 최고의 플랫폼이 있어요. 아이폰이라는 플랫폼 가지고 뭐를 연결해? 고객들과 앱스토어 있죠. 애플 뮤직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 애플의 수익은 아이폰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앱스토어에서 매출로 나와요. 여러분 앱스토어에서 앱을 팔잖아. 그러면 10 중에 3은 4가 애플이 가져가요. 이야,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왜? 니네가 아니면 니네가 안 들어오면 딴 사람들이 있어. 그러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잘 없는데 EU에서는 이거를 극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요. EU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서. 니네 플랫폼만, 특히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 애플 아이폰에서는 기본 웹 브라우징이 뭘로 돼 있니? 사파리로 돼 있죠. 그럼 사파리로만 어쨌든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독점 위반법이라고 해. EU가 지금 해서 앞으로는 내년서부터는 애플 아이폰에서도 구글을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해. 이 플랫폼 사업자의 혼포를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있는 거. 다음 108번. 윗글을 보기해야 읽은 학생을 보인 반응 A씨에 들어갈 내용.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기억에 메신저 이용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즉, 메신저 이용자를 여러분 돈을 받으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하겠어? 확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기억이 니은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 때 피사가 무료던 메신저 이용료를 유료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는 감소해요. 예,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의 효용, 저쪽 마켓에서 들어와 있던 가게의 효용도 어떻게 돼? 감소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자, 한편 리을 이모티콘 공급 업체들이 이 사용자에게 간접 네트워크 부어성이 크다고 하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면 피사가 리을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돼? 감소해요. 증가해요. 상승되면. 아니, 이용자가 줄었으니까 이모티콘 판매량도 어떻게 되겠어? 하락돼요. 예, 떨어지겠지.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돼? 낮춰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몇 번이야? 5번.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가 뭐예요? 네이버죠. 네. 예, 원래는 다음이 훨씬 컸던 회사입니다. 다음 지금도 많이 쓰지 않아요? 다음을 저는 처음 봤어요. 다음 쓰는 친구들 있는 거. 왜냐면 여러분 다음이 원래는 이 한국이라 그래서 이런 메일을 썼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한테. 이 메일 주소는 다 갖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직도 쓰세요? 나도 있어요. 있는 거. 근데 얘네가 나중에 다음으로 먹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점 내소로 통합이 돼버리긴 했는데 이 이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메일 플랫폼 사업자잖아. 그러니까 이메일이 되니까 뭘 한 거야? 온라인 우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보낼 때 뭐 하라는 거야?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대량으로 보내는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야 돼?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할 때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이거 부과해도 되겠지라고 이제 기업들에게 한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지. 자기네들 일반 사업, 일반 개인들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네이버로 갑니다. 그때 네이버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뭐야?
무료. 지식인 서비스입니다. 아 지식인이 그거. 예, 여러분들이 그 무시에 마다하지 않는 초딩 숙제에 도움이 됐던 그 지식인 사이트가 딱 그때 시작돼요. 그게 2008, 9년도, 10년도쯤이에요. 네이버가 1등이 된 지는 그렇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급격히 네이버로 쏠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에 또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저 뭔지 알아요. 프리첼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니네 다음 카페 지금 들어가도 촌스럽잖아, 구성이. 근데 쟤네는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싸이월드보다 얘가 먼저거든요. 그런데 프리첼이 너무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나니까 자신만만했는지 커뮤니티의 주인장한테 돈을 한 달에 2만 원씩 내게 했어요. 모든 사이트를 탈취했습니다. 2만 원은 좀 큰데요. 대신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 근데 뭐 여러분 배민도 그렇고요. 저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결국 자기가 가진 건 없잖아. 사실 자기네가 뭔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연결만 시켜주는 거라서 사업 기반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자 다음에 119에서 113. 자 지금 1시 반에 내가 끝내주기로 한 거 맞죠? 1시 반이요? 아 10시 반 아닌가요? 야 그래도 뒤에 재밌는 거 많은데. 전 집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집에 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슬 애기들이군요. 선생님이 네.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 때니까 또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빨리 들어가 보죠. 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가보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해하는데. 이런데 시간을 버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좀 버벅이는 게 꼭 제 핸드폰을 보는 느낌이에요. 저도 빨리 아이폰 16 프로 맥스로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 핸드폰 삼성이 짱이에요. 한국 거를 씁시다. 자, 어떤 제약회사 특정한 병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로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가설 검정을 위해서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두 개를 설정해. 자, 전자는 판단하. 자, 전자라고 하는 건 뭐야?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뭐라 그런대? 대립 가설이라 그럽니다. 자, 대립 가설은 신약이 효과가 있다. 자, 그럼 후자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되는 귀무 가설이니까 신약이 효과가 없다야. 자, 그럼 니네 같으면 뭘 증명하는 게 쉽겠니? 대립가서.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게 쉽겠어? 가장 여러분 봐. 신중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효과가 없으면 철수하는 게 제일 안전빵이죠. 안전빵 이런 말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네 가지 영역일 거란 말이야. 가설 검정이 맞으면서 대립 가성이 맞으면서 효과가 있는 거. 개일 때만 약을 모아야 돼. 팔아야 돼. 나머지 세 개는 나가리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나머지 세 개는 부정적인 결과가 끼어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에 들어가면 니네 찝찝해서 개발할래 안 할래?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자, 그러니까 뭐를 증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효과가 없음을 귀무가설이 그러니까 참임을 뭐 하면 돼? 증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가장 뭐랄까 실용적이라고 봐야지. 빨리 손을 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얻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투약해 보면 되는데 이거 말이 돼? 불가능해. 그래서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진 않아. 자, 이게 신약을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대립가설을 하진 않아. 자, 대신 가설 검정에서 귀무가설, 즉 효과가 없다라는 게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해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대. 즉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걸
했는데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런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귀무가설을 버리고 그냥 약을 뭐 하면 돼? 만들면 돼요. 있는 거.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 투약을 했는데 병이 진짜로 더 안 나아요. 그럼 뭐야? 귀무가설을 버려요. 있는 거. 이처럼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자, 이걸 가지고 약효가 없다라는 걸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가지고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자,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해. 자, 귀무가설은 약효가 있다야 없다야? 약효가 없다가 참이야. 그럼 약효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건 뭘 결정하겠다라는 거야?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건 아까 대립가설이 대립이니? 대립가설을 뭐 하겠다라는 거야? 채택하겠다라는 거잖아. 기각이 뭐야, 여러분? 기각. 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건 대립을 채택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약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야, 약효가 없는데 대립을 채택해. 그걸 몇 종 오류라는데? 1종 오류야. 자, 그 다음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야. 그러면 약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지. 약효가 있는데 그걸 기각하지 못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그럼 귀무가설을 채택한 거지. 그러면 효과가 없다라고 가는 거야. 그지? 논리적으로 보면 걔를 몇 종 오류? 2종 오류라고 한다. 실제로 그러네. 실제로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 자, 이러한 오류는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판결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저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죄가 있다는 그럼 뭐야? 죄가 있다는 대립가설이지. 자, 그럼 귀무가설은 뭐야? 죄가 없다가 귀무가설이 돼야 돼. 있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이 뒤에 내용이 나오긴 하네. 아니, 그래. 이걸 하고 해봐. 자, 그러면 대립가설이 채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립가설은 무죄고, 증거가 없으니까. 잠깐만. 증거에 피고인은 유죄라는 맞구나. 대립가설이 유죄 맞구나. 그럼 무죄가 되는 게 뭐야? 귀무가설이지. 일단 요거를 설정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있는 거. 자, 나는 그러면 대립가설이 채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가정한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 법에서?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유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 봐요. 자, 판소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 즉, 그러니까 무죄가 아님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이 이거야. 죄가 있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죄가 아님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 그걸 1종. 그 다음에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건 2종이야. 자, 이 중에서 심각한 건 뭐야? 1종. 예, 여기 나온 대로 1종 오류예요. 1종 오류는 아까 뭐라 했어? 약효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약효가 없는데 있다라고 나가게 돼. 그러다 나중에 약효가 없음이 드러났어. 그러면 그걸 신뢰도를 회복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자, 약효가 있는데 없다라고 해서 폐기 처분해보면 누구만 피해보면 돼? 그냥 그 회사만 그거만 손해만 보면 돼. 근데 문제는 약효가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사람들을 뭐 하게 된 거야? 속이는 거지. 그럼 앞으로 그 회사 뭐해? 물건을 안 사겠지. 그게 제일 피해가 큰 거지. 자, 그 다음에 법을 할 때도 죄가 없는 사람을 뭐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있다라고 1종 오류. 자,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죄가 없는 사람한테 뭐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법정에서는 하면 안 되는 오류가 되는 1종 오류가 돼버리는 거지. 이런 거예요. 제일 억울한 사람. 법은 억울한, 그러니까
나쁜 놈을 풀어줄 수는 있어.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제일 최악의 일종 오류가 되는 거지. 있는 거에서.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오류 중에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 무관하게 일단 약은 출시하기로 결정해. 그러면 일단 출시하는 거니까 야, 이종 오류가 아까 뭐였지? 약을 버리는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버리는 일은 없을 수 있어. 근데 그만큼 약이 효과 없는 약이 사람들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 있는 거에서. 자,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뭐를 줄이는 게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굉장히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야? 타이트하게 잡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걸 유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정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 이런 거에서는 일종 오류의 수준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낮춰야 돼. 자,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의 시행 중 5번 내로 일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대. 자,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니까. 또한 유해 수준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이걸 더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줘야지. 그래서 진짜 억울한 치명적인 오류를 피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그걸 얘기합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면 가설 검정에 대해 윗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것. 얘도 어려운 55% 문제입니다. 야,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뭘 채택하면 되니? 대립가설. 그러니까 1번이네. 뭐 새롭게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린 거고 하나가 틀리면 하나가 맞은 거게 되는 거예요. 쉬운데? 110번.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자,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야지. 네. 그지? 근데 판결에서 대립가설의 기각 여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 판사가 판단하지. 뭐야 이거?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잖아. 한쪽이 채택되면 한쪽은 버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귀무가설은 참가 것을 알기 전까지는 거짓. 맞아요. 저 귀무가설은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가정하는데 빨리 저기다 적용시켜봐. 맞지. 자, 참과 거짓을 알기 전에 귀무가설, 자, 대립가설 귀무가 있는 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죄가 유죄냐 무죄냐는 거지. 그러면 대립가설이 유죄야? 뭐야? 대립가설이 유죄야? 그럼 귀무가설은 무죄잖아. 그러면 거짓을 알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잖아. 그럼 거짓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 귀대립가설. 얘가 참이 돼야지. 문제 겁나 어렵습니다. 이 말장난의 논리적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 지금 계속 돌아가요. 이게 5번이죠. 자, 신약 개발을 하는 경영자는 대립가설이 참이어서 제품을 뭐 하고 싶어? 팔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답이 5번이네요. 이게 이제 꼬이는 거죠. 이런 거. 자, 귀무가설이 참이야. 그럼 이 사람은 죄를 뭐 한 거야? 지은 거 아니야? 아, 죄를 짓지 않은 거구나. 아, 죄를 지은. 귀무가설이 무죄. 무죄지. 아, 그러면 얘는 죄를 짓지 않은 거고요. 거짓이면 죄를 지은 게 되죠. 무죄구나. 이렇게, 이거 무죄. 이렇게 적어놔야겠구나. 유죄. 자, 그러면 실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그래 무죄니까 A하고 C 맞아 안 맞아? 맞죠? 죄가 없는 거니까. 이거 실제 상황인 거니까. 그 다음에 경영자가 신약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 자, 그럼
여기는 귀무가설. 효능이 있다, 없다. 귀무가설이 참이니까 효능이 없다. 없다. 여기는 있다. 자, 그럼 출시하려면 효능이 있어야 돼. 있는 게 받아들여져야 돼. 네. 그 다음에 없는 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잠깐. 받아들이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A, B. 맞네요. 맞아? 맞아. 응.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있는 거에서. 그 다음에 A와 D. 어려워. 진짜 어렵죠, 여러분. 얘가 지금 우리가 푼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은 40%입니다. A와 D는 피고인에 대한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 한번 보세요. 죄가 없어, 실제. 네. 그러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기각을 못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해당하지 않은 게 맞죠. 네. 죄가 없는데 기각을 못했어. 그러면 되는 거고.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맞아요. 예, 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D, A, D 있는 거? 예, 맞고요. 아차하면 틀리네, 진짜. 자, 법원이 B를 줄이면 B는 법원이 죄를 지었는데 없다. 예, 죄가 유죄라는 것을 없다라는 것을 기각하지 못해. 죄가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네. 죄를 지었는데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맞아요. 얘를 줄여. 네. 그러면 수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요. 줄어들어야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판결을 제대로 하고, 제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야, 이해돼? 네. 진짜?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에서 불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 112번,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엄격할 숫자 뭐야? 이게 뭐지? 기억이. 유의 수준. 예, 유의 수준은 왜 생명이나 이런 위험한 일에는 그 오류의 확률을 훨씬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지. 지금 보수적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낮춰야 돼. 자, 그거에 대한 답. 자, 확률을 줄이려면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오류를 줄이려면. 말아야 돼. 말아야 되지. 3번이. 예, 3번이지, 그러면. 그 값을 내릴수록 대립가설, 그러니까 이걸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신제품 나도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고민 중에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내년도에 네. 학원을 확장할까 해요. 돈 많이 버시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학원을 확장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대립가설이 있는 거고요. 네. 돈도 못 벌고 학원도 망할 수 있는 기무가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나의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 유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낮춰야 돼요. 학생들 꽤 좀 있잖아요. 와 닿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학생이 꽤라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네. 자, 문맥상 이건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요. 시간은 내가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되잖아. 26분이야.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뒤에 마르크스 거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뒤에 이거. 저도 하고 싶은데 이제 또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중에 지옥 갈 거던데. 지옥을 이제 나를 지옥을 보내버리겠다고.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내신 기간으로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비문학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태양아,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과학제 시문을 풀어주는 건 솔직히 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과학제 시문은 여러분들 과학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는 거고, 그 요령만 좀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뒤에 예술 한 파트 남아요, 지금 있는 거. 다음 이 시간에는 문학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죠. 우리 그 백인의 책에 고전 문학 안 들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을 조금 나가도 될까?
나가도 될까? 어차피 영상 찍어서 보내줄 거고, 해도 될까? 전 좋아요. 저도 좋아요. 될까?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 자, 그 다음에 내신 준비는 어떻게 다 준비되고 있어? 저 내일 있어요. 어? 저 내일 있어요. 내일 수행 이따 남아 그러면? 잠깐, 너 몇 시까지냐? 차. 이제 지금 차 15분 남았어. 이따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신 힘들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세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때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래 붙잡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손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친 거야.